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룸버그 사이트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이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다음 보시죠.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접종률이 높을수록 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코로나 대응 분포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요. 대한민국 코로나 회복력은 블룸버그 평가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지 않은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백신 접종률 그리고 해외 교류 개방도는 평가가 낮습니다. 감염병은 우리 지구상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죠. 그만큼 국가 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글로벌 지표 보여드립니다. 총리님, 이런 코로나 국난 중에요. 코로나 악화에 대한 책임론들이 부상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경청장, 김호란 비서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자체가 어느 한 개인의 의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감염병이라는 속성에다가 또 신종이라는 어떤 그런 속성이 이제 더해져서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결국 백신을 통해서 모두 집단 면역을 갖추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나름대로 마스크를 쓴다든가 거리를 두기든가 한다는 걸로 일단 현재 버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확진자가 1,400, 500이 되도록 뭐했냐는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픕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도 우리 모두 다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결국은 모두 다 백신 접종이라는 방식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만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책임론으로 여야가 코로나 정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코로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행정적으로 미숙하다면 대책본부장인 총리를 비롯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게 정치권의 정쟁거리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를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야당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질청 독립 그리고 조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법안 발의가 그리고 토론회가 코로나 시대의 질청 독립 그리고 위상 강화였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조직 개편 없었으면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적어도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물론 국민의 협조가 가장 눈물겹습니다만 의료진의 헌신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대응은 비교적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여러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은 지난번 메르스 때의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온 어떤 정부 내의 공직자들의 그런 대비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충고들이 모아져서 한국이 이만한 역량을 갖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에서 질병청이 독립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도요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 독립, 조직 강화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감염병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대응 조직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가 필요하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민주노총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국회도 오늘 내일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무자들 대상인데요. 총리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집합 금지라든가 이런 걸 명령을 우선 어긴 것이고요. 예, 국회에서 전수조사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 내일 국회 근무자들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 지난 7월 6일부터요.
16명이 연쇄고리의 그런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서 논의해서 이 국회에 출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근 근무자들 전수조사 조치를 해서 오늘 내일 전체 근무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 또한 의료 검체 채취에 그런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판단하게 된 이유는요. 16명의 국회 내에서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수조사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의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이죠? 지금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 드린 대로 아직은 그 2주라는 그 말하자면 발현이 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보고가 되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조건 4차 대유행이 됐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턱대고 근거 없이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확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근거에 맞게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전수조사를 조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대응은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 코로나 대응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국민 소통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죠. 어제 총리께서도 국민들께 잘못된 경각심 완화로 고통스러운 상황 맞이한 거 사과하셨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얘기하면서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산책이나 운동 시 실외에 노마스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백신 접종하면 필요 없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총리님 어제 질의에서 또 11월 달 집단 면역 70% 말씀하셨는데요. 11월 달 집단 면역의 의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0% 이르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그렇게 저희들이 한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달성된다는 거의 의미가 뭔가요? 집단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독감 같은 뭐 이런 정도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단계. 뭐 그런 단계면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11월 달에 70%가 달성이 되면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 그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 집단 면역이 달성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11월 달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의 명확성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뭐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저희 일하는 엄마로서 저도 그 총리님께 다시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2학기에 궁금해하는 질문. 6월 달에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하루 확진 1000명이 안 되는 1, 2단계가 되면 전면 등교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기준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뭐 이 기준을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교육부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교육 회복의 내용과 가치가 워낙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전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보한 5개의 백신 그 승인 연령이 16세 이상부터이거든요. 권덕철 장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아와 초중교생들 12, 15세 그리고 12세 미만 이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미국 경우에는 이제 허가가 그 제약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 제약사에서 신청이 돼서 허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분기나 4분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접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저희들 들어오는 물량하고 같이 고려하고 또 허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당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산자 중기위에서요, 희망 회복 자금 포함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손실보상 추경안보다 3조 5,300억 증액되었고요. 손실보상도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님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예. 아니 뭐 어제 산자 중기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만큼 여러 가지 절박한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자체는 의원님도 알다시피 어떻게든 이렇게 세입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어제 부총리님하고 제가 쭉 답변 드린 거는 어쨌든 전체 큰 틀을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그래 논의를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그 집행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국민 지원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이 추경 전체 확대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의원님 어제부터 워낙 이게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액 추경 전체의 정액 문제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 홍남기 부총리님께도 여쭤보겠는데요. 네. 캐시백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총리님, 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그 지급 방식이 꼭 캐시백이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 캐시백 한 거는 이전까지는 저희가 소득 보조였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소비 보조로. 그래서 가난한 한 소비가 유도하기 위하고 또 그 소비가 소상공인들 소비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용처도 한정됐고 지급 기준도 빡빡해서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예측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전 분기에 내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이런 분들은 절대 보상받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런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측이 어려우면은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위축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스템 세팅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결국에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총님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의원님 작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카드사가 현금 충전 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제가 카드사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번에 소비 캐시백 제도도요. 저는 카드사에만 배불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카드사가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고 자기네들도 그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사 배불리라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의원님. 오히려 카드사가 자기네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비와 또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특히 유도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시백 대신해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도 검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번에도 5조를 늘렸고요. 저희가 한 20조 정도가 거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한 3조 정도 발행하던 거였는데요. 추경을 몇 번 거치면서 15조, 20조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는 거기에는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희가 배정을 했다고 보고요. 이번에 캐시백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진이 될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진이 안 돼서 저희가 돈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소진이 안 되면 기간을 늘려서 연말까지라도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같은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예, 지급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의 사용이 쉽게 간편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에 구성이 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 그 지급 시기가 10월 이후로 예측이 되는데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당장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지원 효과 내기 위해서 이런 필요하신 손실보상 대상자 보상금 규모 내에서 이런 우선 긴급 자금을 대출하고 예, 이번에 의원님 추경에 보시면은 긴급 자금 지원이 6조가 저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금지 업종, 제한 업종, 그다음에 저신용 업종, 중신용 업종에서 한 6조 정도를 1.5% 저금리로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취지일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손실보상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손실보상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게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와 같은 초저금리로 일단 지원이 되고 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도 거의 100여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게 100만 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심사가 금방 끝날까? 그러나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건 뭐 최대한 어차피 드려야 될 돈이라면 최대한 빨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속도를 내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요. 그 사이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 전에도 대출 자금이 있지만 이번에 한 6조 정도의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오전 질의는 앞으로 한 4분 의원님들 더 진행을 하고요. 12시 반경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 말씀하십시오.